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계화 정책의 추진과 반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방금 참사가 있었어요. 제가 녹화를 한번 다 했는데 소리가 제대로 안 들어간 거예요. 마이크 설정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소리가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두 번째 찍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찍을 때는 제가 좀 화가 나서 내용이 좀 짧아지지 않을까. 내용이 짧아지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공부하기에 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마음을 좀 꾹꾹 눌러 담고 다시 한번 녹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화 정책의 추진과 반발 보면 첫 번째 계화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어졌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 통상수교 말도 막 꼬이고 있어요. 짜증이 나가지고. 자, 계화 세력이 어떻게 형성되어졌고 이제 분화가 되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북학파 기억나시죠? 실학 사상 중에 북학파에서 이어져서 이제 계화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계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화파, 그 다음에는 이제 계화파가 급진계화파, 원건계화파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통상계화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상계화론은 18세기 북학파의 문제인식을 계승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북학파는 원래 이제 청나라가 우리가 이제 북벌과 좀 대비돼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좀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원수 청나라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이제 청나라에 들어와 있던 서양 문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어져서 이제 우리도 좀 계화를 해가지고 이제 우선 서양의 문물들 좀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문제인식, 시대의 흐름 속에서 좀 같이 가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학파의 문제를 같이 인식하면서 계승하고 있는 것이 그 통상계화론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인물들입니다. 이 박규수는 우리가 벌써 세 번째 만나는 인물이거든요. 임슬농민 봉기 때 이 안핵사로 파견되었던 인물이 박규수고요. 그리고 제너럴 셔먼 사건 때 평양도 감사로서 제너럴 셔먼호에게 이제 세 차례나 그렇게 식수나 이런 것들을 공급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못된 짓들을 하니까 화공으로 제너럴 셔먼호를 이제 격침시켰을 때 그때 이제 평양 감사했던 인물이 바로 박규수이기도 하죠. 자, 그렇게 이제 했다가 이제 세 번째로 만나게 되는 인물이 박규수입니다. 자, 이 사람도 이제 통상계화론을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박지원의 손자예요. 연안 박지원의 손자거든요. 박지원 기억나나요? 열하익이 썼던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원래 이 계화라든지 하면 서양의 문물들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이 있었던 집안 자체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박규수는 이제 박지원의 손자이기도 하지만 청나라에 사신으로 갔다 왔어요. 청나라에 사신으로 갔다 오면서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보고 옵니다. 청나라도요, 두 차례 걸쳐가지고 1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 패한 다음에 우리도 서양의 과학기술, 특히 이제 군대, 무기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근대화 운동을 하자라고 해서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근대화 운동, 그러니까 군사를 중심한 무기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화 운동을 실시하고 있었어요. 이런 양무운동을 이제 박규수가 보고 와서 우리도 좀 하자라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통상계화론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경석이라는 인물은요, 오경석은 역관이에요. 그래서 투역관이었던 거죠. 중인이에요. 조선시대로 치면은 신분적으로 역관은 중인의 위치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박규수가 청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역관으로, 통역관으로 따라갔던 인물이 이 오경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책들, 핵국도지, 영환지략 이러한 세계 정세와 관련된 책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친구인 유홍기한테 전달을 해줘요. 유홍기는 의관, 그러니까 요즘 좀 의사죠. 의사지만 당시에는 중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오경석이나 유홍기 같은 인물들은 중인이었어요. 그래서 중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실용 쪽의 학문들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었고, 아무래도 청나라하고 오경석 같은 인물들은 청나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서양이나 아니면 우수한 문물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통상계화론을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화사상에 이제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의 계화사상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음 김홍직, 김윤식, 김옥균, 박영효 같은 계화사상을 추진했던 그런 걸출한 인물들에게 영향을 줬던 인물들이 바로 이 박규수나 오경석, 유홍기입니다. 박규수는 그렇다 치고 오경석이나 유홍기 같은 경우는 중인이잖아요. 근데 김옥균이나 박영효 이런 사람들은 내노라는 양반 집안의 자제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 집안의 자제들도 이 중인 출신이었던 오경석과 유홍기한테 계화사상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정도로 뛰어났던 인물들이고요. 또 청에서 해국도지나 영안지략 같은 책들을 가지고 왔다고 하죠. 그래서 해국도지나 영안지략은 어떤 책들이냐? 해국도지는 해외 지리와 관련된 정치, 경제, 인구, 종교 이런 것들을 소개한 책이 바로 이제 해국도지라는 책이 되겠고요. 영안지략은 이제 세계 지리서, 세계 곳곳에 대한 지리에 대한 정보가 담기는 지리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책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오경석이 유홍기한테 이걸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서양의 과학, 기술이라든지 사상, 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접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통상계열을 정했던 이런 인물들 이제 개화파, 아까 얘기했지만 김홍집이나 김윤식이나 박영효, 그리고 김옥균 이런 인물한테 개화 사상에 영향을 주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화파를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은 개항 이후 정부의 각종 개화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들이 바로 이 인물들, 통상 개화론자였던 박교수, 오경석, 유홍기한테 배웠던 인물들이 되겠고요. 자, 이 사람들은요, 서양의 제도와 과학기술을 수용하자, 그리고 기존의 중국 중심, 청나라 중심의 질서에서 좀 탈피하자라고 주장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 개화파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홍직, 김윤식, 김옥균, 박영효 같은 그런 인물들이 바로 이 인물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개화파가 나중에 이제 분화가 되어져요. 우리 역사를 보면 항상 급진파와 급진파와 온건파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급진개화파, 온건개화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눠지게 되는 이유는 이모군란, 아직 안 배웠죠. 요 개화정책을 추진한 다음에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그래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가 만들어진 다음에 구식군인과의 차별 때문에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이모군란에 진압하는 게 청나라거든요. 청나라 가서 이모군란에 진압해 주기 때문에 이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내정 관습이 심해지게 되어져요. 그때 이제 청나라의 관계, 그리고 개화의 속도와 방법, 개화를 어떻게 천천히 할 것이냐, 급진적 그래도 확 할 것이냐, 천천히 할 것이냐를 두고선 방법을 달리하는 급진개화파, 온건개화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급진개화파는 김옥균, 박영효 같은 인물들이 중심 인물이고요. 자, 모델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에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이 에도막부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무사 정권이 무너지고, 일왕, 원래 무사 정권 시절에는 일왕, 그들은 천황이라고 부르죠. 천황은 거의 꼭두각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고 무신 집권자가 정치를 좌지우지했는데,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일왕이 다시 정치의 중심에 나서게 되어지고요. 이 일왕이 다시 옹립하는 때 힘을 썼던 그 주변에 있던 사스마, 슈슈펀 이런 무사들을 중심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해 가지고 서양의 문물들을 막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시아 최초로 이제 일본에서는 헌법도 만들고 그래요. 뭐 헌법 같지 않은 헌법이긴 하지만 뭐 그러한 서양의 제도와 기술들을 많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확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자기네가 나중에는 타라 입구라 해가지고 자기네는 겉모습은 동양이지만 실제 우리는 서양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막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양의 제도, 사상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라는 문명개화론을 주장합니다. 이 문명개화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자, 잠깐 PPT 좀 넘길게요. 자, 이 문명개화론이라는 거는 싹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부터 마음, 생각, 몸까지 모든 것들을 다 서양식으로 바꾸자라는 것이 바로 이 문명개화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내정 간섭을 비판하는 것이 바로 급진개화파의 입장이었던 반면에, 온건개화파 같은 경우는 김홍집, 김윤식 같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온건개화파 너무 빨리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급진적인 일본의 메이지 유신보다는 청나라의 양모운동, 청나라의 양모운동 자체가 서양의 약간 기술만 받아들이자는 운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적인 도, 사상, 정신 이런 것들은 유지한 채 청나라에서는 이제 그 기술만 좀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정신, 건강, 정신, 마음, 생각 이런 거는 유지한 채 몸만 좀 편하게 서양의 기술을 이용해서 바꾸자라는 것이 바로 이 청나라 양모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중체서용, 중국의 몸은 그대로 둔 채 서양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들만 받아들이자라고 했던 건데, 그래서 이 온건개화파는요, 조선의 제도는 유지하고 서양 기술을 수용하자는 동도서기, 동양의 도는 지킨 채 서양의 기술들만 받아들이자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되면서 개화파가 급진개화파, 온건개화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개화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어졌는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1876년에 어쩔 수 없이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강제로 개항을 했습니다. 개항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요. 그 기구가 뭐냐면은 바로 개화 업무를 총괄하는 통리기무암원이라는 기구입니다. 이 통리기무암원은요, 이제 청나라에는 총리각국 사무암원이라고 하는 총리암원이라고 하는 개화 정책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기구가 청나라도 강제로 개항을 한 다음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져요. 이 총리각국 총리암원에서 세관과 외교 이런 것도 담당하고 개화 정책도 담당하는데, 우리도 그걸 본따 가지고 통리기무암원이라고 하는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 암원이라는 말은 요즘으로 쓰면 무슨 관청, 검찰청, 경찰청 할 때 그 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리기무암원을 만들고 그 밑에 12사라고 해가지고 외교, 통상, 군사 등 실질적인 업무를 맡아보는 하위기관으로 12사, 12개 부서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보면은 의정부 밑에 6조, 6개 조가 있고, 이 6조가 각각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서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통리기무암원 밑에 실무를 맡아보는 12개의 부서인 12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군사제도도 개혁을 합니다. 군사제도 개편해서 99년대 5군형, 조선시대 후기는 5군형 체제였죠. 5군형을 2군형, 2개군형, 무의형과 장어형의 2군형 체제를 축소시켜줘요. 그러니까 99년대는 좀 많이 줄어든 거죠. 정리하고 나오면서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를 만듭니다. 이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는요, 일본인 교관이 와서 훈련을 시키고요. 90군대보다 훨씬 더 급료라든지 대우가 훨씬 더 좋고요. 하지만 일본인 교관이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별기라고 하면서 그냥 놀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99년과의 차별 속에서 별기군에 훨씬 더 좋은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모군란의 그런 씨앗,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별기군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또 근대시설을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근대시설, 근대화 업무,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들여와서 적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기창, 방문국, 전환국 같은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기창은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데, 청나라의 시찰단, 견학단을 보내요. 그래서 청나라에서 뭘 보고 올까요? 청나라의 근대화 운동인 양모운동을 보고 옵니다. 양모운동은 무엇 중심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군사라든지 무기의 군대화 운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지고 우리도 기기창이라고 하는 근대화된 무기를 만드는 그런 기구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기기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선사 갔다 와서 만든 게 기기창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방문국은 이제 인쇄소예요. 근대식 인쇄소. 그래서 인쇄소 만들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한성순보가 바로 이 방문국에서 만들어지게 되어지고요. 근데 전환국은 돈 만드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세 개 기관은 다 1883년에 만들어진 근대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대화를 추진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근대 문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보고 와서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 국가들의, 특히 이제 옆에 있는 일본과 청나라에 시찰단을 보냅니다. 왜냐면 보고 와야,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보고 와야지 우리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찰단, 외교사전과 시찰단을 보내게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수신사입니다. 수신사. 일본에 보낸 수신사고요. 이제 고등학교 정도에서는 1차, 2차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수신사는 1876년, 2차 수신사는 1880년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신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1876년에 했던 1차 수신사는 강화도 조약 체결하다는 해잖아요. 그렇죠.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파견한 사절단이 1차 수신사가 되겠고요. 김기수를 중심으로 파견이 되어서 일본의 근대시설을 돌아보고 돌아옵니다. 근데 좀 더 중요한 게 2차 수신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2차 수신사는 이제 김홍집을 중심으로 갔다 오는데, 이 김홍집이 당시에 2차 수신사를 갔다 오면서 책을 한 권 갖고 들어오죠. 우리 지난 시간에 중미소 통상조약 할 때도 등장했던 책인데, 맞아요. 청나라의 외교관이었던 황준시행이 썼던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 조선책략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큰 파동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 황준호는 이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해서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잘 모르던 나라에 미국과 연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미국과 수교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높아지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미국과 어떻게 수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위정철사 운동이 더 활발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은 조미소 통상조약에 체결되는 데 큰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1880년대에 위정철사 운동 중에 특히 개화 반대 운동이 더 널리 퍼지게 된데도 큰 영향을 주었던 책이 바로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책략이라는 책도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사시찰단입니다. 1881년에 일본에 파견되었던 시찰단이 조사시찰단입니다. 그래서 박정야, 후영식 등을 비밀리에, 고종이 비밀리에 파견을 했다라고 해요. 그럼 왜 비밀리에 파견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이제 막 분위기 별로 안 좋았어요. 이 개화 정책 추진하고, 조선책략 들어오고 이러면서 개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히 또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고종도 대놓고 파견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밀리에 파견해서 이 조사시찰단이 4개월 동안 일본을 이렇게 보면서 일본의 제도, 법률, 공장, 군사제도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돌아와서 고종에게 보고서를 올리게 되어집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고종은 어떻게 우리도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까를 좀 결정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도 좀 이제 약간 반대 여론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조사시찰단 단원들은 자기도 처음에는 인물을 잘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암행어사, 그래서 너네는 암행어사다. 그래서 동네에 모여라. 동네가 어디요? 부산시 동래구죠, 지금. 그래서 일본으로 가는 항구가 이제 부산이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고종이 이들을 동네를 암행하는 암행어선을 임명한 다음에 부산에 모이게 한 다음에 거기서 비밀리에 일본을 파견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곳곳을 살펴보고선 고종한테 보고서를 올려요. 그래서 고종은 이런 보고서를 본 다음에 서양의 기술은 좀 받아들여야겠지만 뭔가 이 조선의 체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서양의 제도나 사상 이런 것들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죠. 아무래도 서양의 당시 이제 사상 보면은 입헌군주제라든지 공화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당연히 전제군주제 국가이고 전제군주정이 가장 으뜸에 있는 고종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제도나 사상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동도서기적인 입장, 그래서 서양의 기술만 좀 받아들인 걸로 개화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나라에 파병한 게 영선사라는 시찰단입니다. 영선사. 자, 김윤식 등이 파견되어지고요. 이 청해 가가지고 1882년에 김윤식과 유학생, 기술자들이 파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양모운동을 주로 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영선사 갔다 온 데는 아까 했듯이 기기창이라는 그러한 근대적인 무기를 만드는 그런 관청을 만들게 되어져요. 1883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기창이. 81년에 근데 이 영선사를 파견하는데 가서 열심히 이들이 이제 기술도 배우고 공부를 하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갔는데 체제비 거기서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좀 조기에 귀국하는 좀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빙사는요. 보빙사는 이제 조미소 통상조약을 맺었잖아요. 조미소 통상조약을 맺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조약을 맺었으니까 수교를 했으니까 우리도 이거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미국의 사절단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민영익과 홍영식 등이 파견되어지고요. 이제 미국의 근대문물을 시찰하고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서를 접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양에 보낸 최초의 공식적인 사절단이 되겠죠. 근데 당시에 이제 신문들, 미국 신문들 같은 거 보면 우리는 되게 흥미롭게 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또 우리 사절단이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왕이라고 생각하고서 그 앞에서 큰절하고 이런단 말이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생소한 예의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모자, 그죠? 같은 모자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런 모습들도 되게 미국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면서 이 우리나라 사절단이 지나갔던 미국의 그런 지역들의 지역 신문에도 막 실리기도 한 것들이 지금도 이제 신문 사료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은요 또 이제 미국을 거쳐가지고 유럽까지 갔다가 이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갔다 온 서양의 사절단이 바로 보빙사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개화운동, 개화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개화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약간 보수적인 유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정척사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자, 위정척사 운동은 무슨 뜻입니까? 바른 학문은 지키고 사악한 학문을 배척한다. 바른 학문은
지키고, 바른 학문이 뭐예요? 성리학적인 것들, 성리학은 지키고, 성리학적 질서는 지키고, 서양의 문물이나 일본의 문물 이런 것들은 배척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성리학과 성리학적 지배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은 물리쳐야 된다, 배척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위정척사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을 공부하고 신봉하는 유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양과 일본은 우리나라 조선의 유교문화, 성리학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자, 이들은 오랑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위정척사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위정척사 운동은요, 시기별로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역사라는 것이 시기를 잘 아는, 시기를 구분하는 것, 시간의 흐름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특히 이 파트는 좀 많이 헷갈려요. 위정척사 운동 많이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위정척사 운동이 60년대는 어떤 주장을 하고, 70년대 어떤 주장을 하고, 80년대 어떤 주장을 하고, 90년대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860년대에는 척화주전론을 주장합니다. 이항로, 기정진 같은 유생들을 주도로 하고요. 1860년대에 누가 집권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죠.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을 때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지지하면서 척화, 개화하는 것들 배척하고 주전, 싸우자, 서양 오랑캐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척화주전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지지하는데 1870년대로 가면은 결국에는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되어지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면서, 그리고 강화도주학의 체계로서 어쩔 수 없이 개항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는 외양일체론, 최익현을 중심으로 해서 외양일체론을 내세웁니다. 외양, 뭡니까? 일본과 서양은 거기가 한 몸이다. 결국에는 서양에게 개항을 해서 서양의 문물들을 받아들인 일본은 서양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서양과 일본은 한 몸이니까 둘 다 우리나라에 들이면 안 된다. 일본에게도 개항을 하면 안 된다라는 외양일체론을 내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의 개항 요구에 맞서서 개항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1870년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엔 강화도주약으로 개항을 한 거죠. 개항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1880년대는 개화정책 반대 운동, 개화 반대 운동을 벌이게 되죠. 1880년대는 뭐가 유포되어져? 1880년대 조선책략이 유포가 되어졌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조선책략의 유포에 맞서서 영남 만인소, 영남에 있는 유생 만여 명이, 네, 딱 10,000명은 아니겠죠. 10,000명이라는 말이 그냥 많다,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명부 상소를 올립니다. 10,000명의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상소문 있고 그 밑에 요즘을 치면은 서명운동처럼 10,000명의 이제 유생, 경상도 지역의 유생이 10,000명의 만여 명 정도가 서명을 해서 고종에게 이런 거 좀 잘못했습니다,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올린 건데, 이만손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올렸다고요. 이만손은 태계 이황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만손을 중심으로 영남만이소라고 하는 그런 상소문을 올리면서 개화 반대 운동, 개화하면 안 된다라는 개화 정책 반대 운동을 벌이게 되어지고요. 하지만 이제 홍제학이라는 인물이 상소를 또 올리는데, 홍제학이 어떤 상소를 올리냐면은 고종도 좀 잘못했다라는, 고종, 왕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고종을 비판하는 홍제학의 상소를 기점으로 삼아서, 계기로 삼아서 이 정부가 이 위정척사 운동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고종의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빴는지, 위정척사 운동, 안 돼. 그래서 좀 고종 비판을 하다가, 교회는 나중에 홍제학은 아예 차명, 사형당하게 되어지죠. 자, 이러면서 이제 80년대 위정척사 운동이 이제 탄압되어집니다. 홍제학의 상소로 말면서 탄압되게 되어지고요. 1890년대로 가서는 의병운동으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1895년에 아직 안 배웠지만 을미사변, 그렇죠? 우리나라 국모라고 해서 중전 민씨가 일본 낭인들에서 살해당하는, 그것도 이제 경복궁 한복판에서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의미개혁 때 이제 단발령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첫 번째 의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의미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의미의병 이런 것들 주도했던 이소홍이나 유인석 이런 인물들도 다 이제 위정척사 운동 계열의 유생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중심으로 의병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항일의병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의병이 1905년의 의사의병이라든지 1907년의 정미의병이라든지도 위정척사 계열의 물론 이제 참여하는 계층은 점점 넓어지긴 하지만 유생들이 많이 주도를 하게 되어지고, 또 그 이후에도 이제 또 독립군으로 연결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은 당시의 세계적인 정세의 흐름을 좀 못 읽었다는 데서
아쉬움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유생대 자체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뜻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최익효 선생님 같은 분들은 대마도 쓰시마성까지 또 의병활동하다가 끌려가가지고 승곡하시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정도의 그런 기계가 있는 분들이셨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본받을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료 두 개만 볼게요. 조선 책략 볼까요? 자, 러시아가 영토를 넓히려고 한다면 반드시 조선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다.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 친중국, 일본과 맺고 결일본, 미국과 이어짐으로써 연미고 자강을 도모할 뿐이다. 이게 황준의 조선 책략 내용인데, 자, 이거를 이제 유포가 되니까 영남만인서가 올라왔던 거죠. 영남만인서 볼게요. 자, 미국은 우리가 본래 모르는 나라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데 공연히 타인의 권유로 불러들였다가 그들이 재물을 요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알아차려 어려운 청을 하거나 과도한 경우를 막 떠맡긴다면 장차 어떻게 응할 것입니까? 미국은 원래 우리랑 잘 모르고 또 우리가 좋았던 기억은 아니잖아요. 미국이 신미한영 막 있었고 제너럴 소모 사건 있었는데, 근데 얘네들이 괜히 황준원 조선 책략의 권유로 이 책 때문에 불러들였다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얘네가 친하게 지냈다 얘네가 나중에 오히려 더 나쁜 애들이면 어떡하냐, 더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떡하냐, 잘 모르는 애들과 함부로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다. 엄마가 하는 말이죠. 자, 러시아는 본래 우리와 혐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공연히 남의 말만 듣고 틈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위신이 손상될 뿐 아니라 만약 일의 구실로 침략해 온다면 이를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러시아는 우리랑 아직 아무런 관계가 없다. 러시아 우리나라를 막 군사를 들여서 침략한 것도 아직 아닌데 괜히 조선 책략 황준원의 말만 듣고서 뭔가 러시아하고 멀리하면서 미국과 가까이 하면서 러시아를 기분 나쁘게 하고 사이가 멀어진다면은 오히려 더 러시아랑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영남만인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남만인서의 이 내용들이 전혀 터무니없는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어느 부분들은 제대로 인간관계에 맞춰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기하정책의 추진과 반발, 저 2번 찍었어요. 근데 아까는 한 40분 정도 찍었는데 좀 내용이 많이 한 10분 정도는 줄어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더 오히려 엑기스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기 더 편할 텐데, 그래서 기하 세력이 추진되어지고 이제 북학파에서 이어진 통상 기하론자들, 그들이 이제 기하파에 영향을 주게 되어지고 나중에 기하파는 또 급진 기하파와 원본 기하파로 나눠지게 되어져. 그래서 기하 세상을 추진해 나가면서 통일기무와 뭔가 12사를 설치하고 또 별기군을 설치하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식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기창이나 방문국이나 전환국들을 설치하기도 했고요. 또한 좋은 것들로서는 보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수신사나 부사시찰단 보내기도 했고, 청나라에는 영선사, 이거는 보행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기하정책에 찬성했던 것은 아니죠. 기하정책에 반대했던 인물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위정척사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1860년대 척가주선론, 1870년대 외항해체론, 1880년대는 기하 반대 운동, 1890년대 이후부터는 의병운동에 연결되어지는 위정척사 운동을 했던 유생들, 보수적인 유생들도 있었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